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통일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봉입니다.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그리고 평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평화의 길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명진 스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옷차림으로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옷 처음 보시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셔가지고 저도 특별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스님과 복장이나마 조화를 좀 이뤄봤습니다. 근데 이 옷에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998년이었어요. 21년 전이죠. 제가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는데 김일성 수령을 만나고 온 옷입니다. 제가 스님보다는 못하지만 저도 성격이 좀 개팍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넥타이를 왜 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쫄라맬 게 없어서 목을 쫄라매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넥타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들어갔는데 높은 사람들한테 환영 만찬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회의 좀 다니는데 제가 김일성 수령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분은 땅 속에 있질 않고 유리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주석궁이라고 하죠.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고. 북쪽 사람들이 깜짝 놀라대요. 남쪽에서는 절대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곳 1번입니다. 다녀오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바로 감옥에 가기도 쉽고요. 거기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남쪽에 가서 감옥에 가면 어떡하냐고. 남쪽에 가서 이제 국정원하고 싸우는 거야. 내가 할 일이고. 당신들은 여기서만 내 신변 지켜주면 된다. 안내만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몇 번 말리다가 부탁이 있다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수령님을 뵈려면 정장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양복 정장은 없는데 그 대신 한복을 가져왔다. 조선 사람이 한복 입는 것만큼 정장이 어디 있겠느냐. 한복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옷을 입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을 모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워낙 특별한 분을 모셔가지고 제가 인사도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까지는 제가 쭉 소개 글 안 올렸어요. 지난주에 명진 스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이제 이메일로도 보내고 또 페이스북에다 글 올려놓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제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많지 않으니까 또 저는 긴 글을 쓰고 기껏해 한 30-40명이 좋아요 이걸 누릅니다. 이번 글에는 4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나릅니다 하면서 공유한다는 사람들이 한 40-50명 됐고요. 그런데 그 제가 소개하는 글에 그 제목이 선생님도 이제 보셨을 텐데 좀 별난 독종이라고 했어요. 그 독종이라는 말이 좀 불쾌하거나 불편해 하시지 않았어요? 딱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묘사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독종 스님을 모셨는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성적 박탈당하셨잖아요. 김어준의 아침 방송에서인가요? 프리랜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중 신분은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중에서 잘렸다고 짤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제가 스님으로 부르는 게 좋을까? 이사장님으로 부르는 게 그럼 더 적합하겠는데요? 중이 아니니까. 명진 그런 겁니다. 그럼 하여튼 스님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사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2000 불가에 중은 사람도 아니라는데 중도 안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짤중으로 불러주십시오. 짤중 좋습니다. 2011년에 이 책을 쓰셨어요. 스님은 사춘기.
그러니까 이제 회갑을 맞으면서 아직도 나는 뭐 사춘기에 있다. 뭐 이런 글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보고 어찌나 좋았던지 한 8년 전이죠. 여러 사람한테 이제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사춘기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벗어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사춘기란 말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성장 과정에 저희들이 15이나 뭐 13살부터 20대 그 사이를 보통 사춘기라고 부르죠. 뭐 육체적으로도 변성기가 오고 변화가 오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생각이 가장 순수했을 때가 가장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나의 길을 정하기 직전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오는 불안감, 당혹감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열리면서 무상하다, 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물음들이 끝없이 밀려오던 순간들을 저는 제 사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저는 그런 물음, 어떻게 살까, 왜 살까, 도대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산다는 건 뭘까? 저는 이런 물음이 지금도 그 물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려서 제 마음속으로 다가왔던 사춘기는 제가 그 물음을 놓치지 않는 하는 것까지 저는 사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춘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철없이 사시네요. 제가 2000년대 두 번째 평양에 가서 그런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북쪽에서는 60 청춘, 90 회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갑 넘기셔가지고 이 책을 쓰셨는데 북쪽 기준으로 하면 회갑 아직 20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사춘기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두 번째 쓴 책이 같은 해 겨울에 나왔어요. 중생이 아프면은 부처도 아프다. 그런데 이건 뭐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스님은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스님이 책을 낼 때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이렇게 직접 글로 써가지고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서이독경, 우이독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쇠귀의 경익기, 쥐서자입니다. 이명박 때예요. 그래서 쥐위 귀의 경익기라는 책을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을 때 낼라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겁을 먹고 그렇게 제목을 달지 못하고 이렇게 바꿔서 출판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사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로 이게 번역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쥐서자 써서 서이독경이라고 정식으로 책이 나갔습니다. 제가 국제적인 그런 문단에 알아주는 그런 저도 대통령들한테 할 말 안 할 말 해봤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는 못했어요. 물러나고 나서 했지.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우리 스님은 청와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저와 우리 스님의 차이 같아요. 작년에 저도 잠깐만 예. 이 책을 제가 급히 만들면서 만약에 대통령을 퇴직하고 나면 이 책을 나가면은 현직에 없을 때 책이 나왔다고 해서 난 비겁하다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현직에 있을 때 책이 나와야 된다 해서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 뉴스에 나오기를 청와대 부들부들 배움은 자제, 자칫하면 키워준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자식들아 난 벌써 다 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기사가 박수로 처리해가지고 정치면에 나갔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설치기 위해 비유해서 책을 쓴 스님 하면서 굉장히 비난적으로 글이 실렸었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항상 조선일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책은 제가 홍보했고 이 두 번째 책은 조선일보가 홍보했어요. 작년에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이거는
이재용,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은 사람이죠. 삼성 부회장이 몇 번 찾아뵈면서 직접 던졌던 질문입니다. 다가 책 이제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책 보시기 전에 딱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사춘기로 살아야죠. 사춘기처럼. 네, 사춘기로. 처럼이 아니고 네. 사춘기라는 그 말 자체가 젊은 시절에 저희가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잖아요. 꼰대가 되는 거는 뭐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몸도 굳어지지만 생각도 굳어지죠.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뻣뻣하게 굳어지다가 싸늘하게 식습니다. 열정이 식고 마음이 굳어져서 틀에 갇혀서 바라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 버리면 그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딱 결정을 안 내린 상태입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물론 결정을 내려서 어디에 딱 안주하게 되면은 편안하죠. 편안하지만은 그 편안한 자리에서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야지 됩니다. 방황해야지 됩니다. 망설여야지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지 됩니다. 딱 붙여서 결정을 해서 무엇이다라고 규정 내리는 순간 우리는 틀에 갇히면서 꼰대가 되는 겁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지 되고, 열려 있다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머무르지 않으려면 불안하죠. 불안하고 방황하고 또 갈팡질팡하죠. 저는 그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꼰대로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여 방황하라, 또 회의해라, 번뇌라. 저는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살았고, 지금도 역시 내가 믿고 있는 불교가 정말 가장 옳은 걸까? 이런 회의를 끝없이 갖고 삽니다. 이 불교가 참 옳은 거야. 부처님 말씀만이 옳은 거야. 이거는 서울역 앞에서 불신지옥, 예수천국 뛰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거하고 조금도 다를 거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굳혀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원불교의 서태산 그 대종사께서 깨달음이 좀 그런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죠. 원같이 허공같이 텅 비어져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 저는 사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철없이 살면서 꼰대가 되지 마라. 그게 이제 잘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동의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도 동의하기 어려운데. 좋습니다. 저기 우리가 통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불교 말씀하셨어요. 스님께서 그래도 좀 더 유명해지게 된 게 봉은사 주지로 계실 때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매일 1000번씩 절한 거예요. 100만 번을 절하셨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참 정말 지독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스님도 그 말 옮기셨어요. 불상이라는 게 뭐냐. 사리도 안 나온다면서요. 불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부처님 아니에요. 살아있는 부처도 아니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처처불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리도 안 나오는 부처에다가 하루 3시간씩, 하루 1000번씩, 1000일 동안 절하시는 게, 물론 이제 수행을 제가 모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저한테 하는 절이었어요. 뭐 앞에 있는 불상을 빙자해서 그동안에 종로를 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또 어쩌면 이렇게 넌 훌륭하게 컸느냐, 정말 대단하다 너, 그러니까 너는 절을 좀 받아야 된다 해서 저한테 절을 그럼 이왕 절하시는 거 불상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이왕 하시는 거 봉은사 앞에 나가지고 그 앞에 행인들 한 1000명을 붙잡고 절하셨으면은 포교에 도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루 3시간씩 협의하셨어요. 절하시는데 봉은사 주변을 청소하신다든지
무슨 텃밭을 가꾸신다든지 그게 더 생산적인 수도 아닙니까? 영업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여, 여, 영업에 큰 도움이 영업에?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법당에 부처님한테 절을 해야지 신도들이 돈을 갖다 펑펑 놓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도 믿음을 안 가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통일 얘기하시죠. 언제부터 통일 문제에 관심 가지셨어요? 저는 광주 항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1982년도, 3년도 이제 광주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면서부터 과연 그런 죽음의 그 학살 앞에 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톨릭 그 신부님들이나 기독교 목사님들은 광주 항쟁에 같이 싸움도 했고 그 부분 문제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 인혁당 사건이나 통일당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끌려갈 때 저희들 스님들은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버리고 산중으로 출발한다는 그런 고정된 관념 때문에 세상 일에는 조금도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로 그런 인식으로 딱 잡혀있고 지금도 뭐 제가 발언 좀 하면은 왜 산중에서 영불이나 하는 중에 세속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희 신도들도 그러고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러다가 광주 항쟁 비디오를 몰래 해인사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1984년도, 5년도 사이에 스님들을 좀 같이 모아서 우리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강사를 모시다 초청해서 뭐 좀 듣기도 하고 하자 이런 계획을 꾸미다가 86년도 해인사 승려대회를 저도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회를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정말 사회 문제 일체 관심 없었고 남북 문제 이런 데도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러다가 85년, 6년도에 승려대회를 치르고 나서 어느 대구 민통년에 소속돼 있던 권오국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5.3 인천 사태로 회의사 피난을 왔다가 공지암이라는 남자에 묵으면서 제가 공지암 놀러가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난 내 고민을 얘기하면서 우리 오국 씨 나도 이제 이 사회 변혁 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는 권오국 씨가 스님 도도 닦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도 갖고 공부도 하고 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을 가보십시오. 감옥 가면 일단은 독방을 주니까 청산하기 좋고 제때 밥 주고 감옥 안에서 책 들어오는 거 받아보면서 스님이 공부할 수도 있고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를 원으로 삼고 86년도에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불교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봉은사 앞에서 부천서 송구문 사건 해명해라, 불교 탄압 중재해라 여러 가지 이슈를 걸고 집회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제가 주무자로 일단은 잡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잡혀가서 수갑 차고 공안사범들은 보승줄로 묶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도 보승 잡았다, 수갑 잡았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특별했었죠. 선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던 명진이가 운동권 꼬임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절에 스님들이 2,500명이 서명을 하고 성철 스님까지 나서시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탄원서를 올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불행하게도 2달 반 만에 집행유예로 나와서 지금도 치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3년은 살 제목이 없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제가 판검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정말 그리고도 그 뒤로도 감옥 발언을 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난동도 부리고 또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위반되는 일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 감옥 복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감옥에 가고 싶어서 통일운동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감옥 안에서 이영희 교수님의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 논리, 그리고 그 유명한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보면서 태백산맥은 요새 또 새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또 맛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태백산맥은 대단한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80년대 중반, 후반 말이죠. 네. 통일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었고 민주화 운동은 가톨릭이나 이제 기독교에서 활발하게 했으니까 통일 운동만큼은 불교가 앞장을 서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미립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북쪽을 원래 들어갔다가 휴전선을 뚫고 내가 내려와야겠다. 그래서 구체적 계획을 세웠었는데 반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원광대학교 다음에 또 초청하면 와서 하기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 와 있던 황석영 선생하고 88년도에 제가 괴팅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윤희상 선생님, 그러니까 동백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윤희상 선생님, 또 프랑크푸르트의 정규명 박사님, 위원회의 안석교 박사님, 전부 동백령 사건으로 연루돼서 간첩 혐의로 한국에 와서 무기징역, 징역 20년씩 받고 독일 정부 항의로 다시 독일로 돌아가셨던 분인데 그중에 안석교 박사님은 무서워서 결국은 끝까지 국정원의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의 회유를 안 받아들이고 한국에 안 오시는 바람에 그때까지도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북의 간첩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있을 때입니다. 제가 88년도 독일을 갈 때 창작과 비평에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셨던 연몽 선생님 아시죠? 연몽 선생님 소개장을 써줘서 제가 독일을 가게 됐는데 가는 저한테 미연의 안석교 박사님의 스님을 보고는 그렇게 좋아할 텐데 만나는 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화번호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는 감옥 가는 거를 원을 삼는 사람인데 못 만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석교 박사님 그 면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자고. 일주일을 그 집에 묵으면서 면회는 조금만 가면 알프스 산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프스 등산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정말 가착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근데 제가 귀국을 하려고 할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정규홍 박사가 재독 교민들 주체로 환송 만찬을 열어준다고 해서 아무래도 안석교 박사님 만난 게 좀 걸려요. 그 당시에 어떤 제야 인사가 안석교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김근태 민청학년 위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안석교 박사님은 거기서 독일 대학교에서 연구소 소장으로 계셨는데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모아놨다가 한국 민주화 운동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곤 했죠. 그래서 그 제야 인사가 돈 1000마르크를 안석교 박사님한테 받습니다. 1000마르크면은 그 당시로 45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500만 원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1000마르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국정원에서 붙잡아서 거의 6개월 동안 영장 없이 구금시켜놓고 무릎뼈가 나올 정도로 고문을 하고 그래서 그분의 공소장 보면은 간첩 안석교로부터 공작금 1000마르크를 수령하여 국내 잠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독일을 갔었거든요. 안석교 박사 만난 거 틀림없이 국정원에서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가다가 교민들 환송해주는 그 파티 장소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석계 박사님, 윤희상 선생님, 정교영 박사님 다 만나봤는데 이런 분들을 국내로 모셔서 과학과 화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윤희상 선생님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국내에 모셔서 한국을 빛내게 안 하는 이런 놈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해야지 된다. 안석계 박사님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국내에 못 들어오는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안석계 박사님 만난 거를 제가 홀라당 깠습니다. 그리고는 국내에 들어오면 비행기에서 바로 연행돼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제 또래 같으면은 그 당시 뭐 사건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인물들 대충 알 거예요. 근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너무 많이 소개시키지 말고 그 대신 우리가 윤희상 선생하고 동백님 사건은 조금 알아야 그거 좀 쉽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쉽게는 얘기 못합니다. 깁니다. 오늘 밤새 해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백님 사건은 사실은 우연찮게 국정원 이제 정보부에서 저는 이 동백님 사건에 대해서 이영희 교수님한테 좀 얘기를 들었고 그쪽에 동백님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던 윤희상 선생님, 정규명 박사님 또 안석계 박사님한테 들어서 그 사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제일 잘 알 겁니다. 또 언젠가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아주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면은 동백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독일의 베를린 동쪽 그러니까 동베를린을 우리가 한자 표기로 동백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하던 우리 이제 선배 어르신들을 간첩으로 엮은 사건입니다. 이제 참고로 나중에 동백림 사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불행했던. 잠깐 부연을 하자면은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은 전부 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각 대학교에서 아주 머리가 좋았던 수재들만 뽑아서 국비로 유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은 학비가 비쌌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대학교 학비가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의 상황만 조금 줘서 전부 미국으로 독일로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던 그분들이 우연찮게 한 분이 북쪽을 다녀오고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북쪽이 잘 살았어요. 저희들보다. 그래서 야 뭐 같은 민족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몇 분이 북쪽을 다녀오게 되죠. 윤희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서 고분의 사신도를 보고 음악적 영감을 얻고 싶어서 가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같이 막 북쪽과의 관계가 막 악랄하게 서로가 우비화하지 않는 정도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북쪽을 몇 분 다녀오신 분들이 우연찮은 일로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고 하면서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라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됐는데 물론 국가보안법상 뭐 북쪽을 다녀오거나 잠입 탈출죄는 되지만 간첩죄로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현대사 한 토막을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960년대까지는 북쪽이 우리 남쪽보다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앞서 있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특히 우리하고 이제 비교도 하지 어려울 만큼 뒤떨어져 있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모든 면에서 우리 남한 사회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민족 20일 발행인을 맡으셨어요. 민족 20일이 어떤 잡지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민족 20일은 북의 통일신보와 또 조청년 기관지인 조선신보와 저희 남쪽의 민족 20일 이렇게 세계 언론기관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관계 속에서 통일로 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발행을 시작했던 잡지가
민족 20일입니다. 1990 아이고 제가 몇 년도에 생각이 아니, 안 나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6.15 정상회담하고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남과 북이 만드는 월간지로 유명했어요. 처음 잡지로. 네. 어떻게 스님이 그 당시도 스님이었으니까 네. 지금은 중이 아니라도요. 어떻게- 중인데 잘린 중이다. 근데 어떻게 저 스님이 그러한 통일 월간지 발행인을 맡게 됐어요. 네. 왜 맡으셨냐고요? 어떻게? 그 민족 20일 전에 말지라는 잡지가 있었죠. 예. 말지에서 기사를 제가 보는데 일본에 있는 한통령 기사가 참 잘 나왔어요. 근데 저는 동백염 사건에 연루됐던 그 어르신들한테 빚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독일 내 여기저기 다 관광도 시켜주시고 했는데 당신들의 얘기를 한국 가면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지 한통령 기사를 썼던 기자를 찾았습니다. 그 안영민이라고 아시죠? 안영민 기자가 전화를 받아서 난 명진이라고 그러는 중인데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인사동에서 보면서 왜 일본에 통일운동하는 분들은 기사를 쓰고 유럽에 우리 어른들은 기사를 안 쓰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유럽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종회 활동도 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뭐 스님들이 용돈 좀 주는 게 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최소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했더니 두 사람 왕복 비행기하고 유레일 패스하고 뭐 약간의 돈. 그래서 그 다음에 대부분 400만 원을 만들어서 갖다 그분들을 드렸죠. 그분들이 독일 가서 한 20여일간 다니면서 그분들 취재를 잘해서 2번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말지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민족 20일 창간을 하면서 안양민 기자와 몇 분 아는 분들이 전부 민족 20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같이 왔던 그 분도 민족 20일 잡지사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불러내서 밥도 같이 먹고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그러다가 강만길 교수님이 발행을 하시다가 그 화해진실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시죠. 그럼 공무원이기 때문에 잡지사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름만 걸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만 건다는 조건으로 결국은 민족 20일 발행인을 맡았는데 그게 오늘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이름만 걸어놓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민족 21이 나중에 국정원 탄압을 받게 되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가요? 그저 국정원 그 뭐라 그러죠? 그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때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셨어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국정원장 상대로. 국정원에서 민족 21을 왕재산 사건에 엮어서 물론 그건 저를 겨냥했던 거죠. 어떻게 된지 해서 간첩을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일주일 동안 일요일마다 법문할 때마다 이명박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저는 그 사람이 중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진짜 싫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뭐 그때는 저하고 뭐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으니까 등값을 큰절에는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한 100여 군데 등값을 보냅니다. 근데 봉은사도 그 등값을 누가 가져왔어요. 소파일 앞두고 이맘때죠.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청와대 문장이 찍힌 봉투에다가 청와대 비서관들이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원세훈 장관이 아마 각 구청이나 군청에다가 시켰나 봐요.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등값이라고 들고 왔어요. 토요일 날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그랬는데 펜으로 쓰다가 붓이 모자라가지고 그 잉크가 모자라니까 박에는 기억자가 희미하게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의 없이 등값을 가져오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왜
그 토요일 날 구청의 공무원이 일을 하느냐. 이건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도덕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등을 달아줄 수가 없다. 그 등값을 돌려보냅니다. 그 구청에서 그걸 청와대에서 보고를 했는가 봐요. 그 다음날, 다음날인가요?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하고 해서 한 2명이 그 봉은사를 혼내주러 온 거죠, 저를. 감히 대통령이 보내는 등값을 돌려보내? 이렇게 온 거예요, 지들은. 근데 저가 있을 때 당시에 봉은사에 저를 도와줬던 행정을 보는 종무원들이 동대 총학생회장 하다 감옥 갔다 온 사람, 국가보안법을 갔다 온 2명, 여학생들 2인데 전부 학생회장 출신들입니다. 그게 기간이 보통 안 셌거든요. 그래가지고 봉은사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아주 돼지게 혼을 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게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가요. 봉은사 청와대와 각을 세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삽니다. 그렇게 악연이 계속 길게 이어지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첫해 법의 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법의 날 행사를 봉은사 앞에 코엑스에서 합니다. 그럼 5월달인가 그럴 겁니다. 법의 날이. 각 전국에 있는 법원장, 검사장이 다 와서 뭐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종무원들 보고 야 브랜카드로 쏘는 건 안 보이니까 에드버런을 띄우자. 그래가지고 그 코엑스 2층에서 보면 봉은사가 바로 보이는데 봉은사 앞에다 에드버런을 띄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시오. 거짓말 하지 말자는 게 뭐 잘못됐나요? 헌법을 지키자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또 그걸 보고 먼저 김경환인가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강남경찰서 그 봉은사 담당하는 정보과 형사를 데리고 봉은사를 어떻게 하면 내려보려고 왔다가 그 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저거 내리려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가시죠. 그래서 그런 악연들이 겹치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저를 거의 뭐 다들 그때 여권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혼자 가지 마라, 산에 혼자 가지 마라, 꼭 당분 앞에 두고 지켜야 된다. 아주 누차그런 당부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문제 가지고 겁을 내본 적이 없고, 다만 봉은사에서 천일기도를 끝내고 봉은사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봉은사 부처님 정말 영웅없다. 나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이 1000일 동안이나 절을 했는데 봉은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걸로 보면은 봉은사 부처님은 정말 영웅없다. 그걸 기도해봐야 빵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그 말을 듣더니 스님,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종정, 충원장 닥치는 대로 그놈들 욕만 하면서 지내놓고도 사지가 멀쩡하고 감옥 안 가고 그게 부처님 덕분이지. 그래서 그게 영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민족 21이 그 얘기 끝냈어요. 그래서 왕재산 사건에다가 저를 엮었어요.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가기를 북의 정찰총국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민족 21. 이게 주먹덩이만하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저는 그때 월악산, 제천에 있는 월악산에서 100일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도 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한테 일본에 총련을 가거나 만나거나 북쪽을 방문할 때 국정원에 보고 안 한 거 있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서 사후 보고를 하면은 벌금이 좀 나오던가 그런 건 있습니다. 거기 와서도 북쪽으로 돼 있는 분들을 일본에 가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보고는 못 했더라도 누구하고 만났습니다. 사후 보고하면 돼요. 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서울로 쫓아 올라왔죠. 기도하다 말고.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사가 좀 크게 나갔죠. 그 직전에 인도네시아 사절단이, 경제사절단이 와서 롯데호텔을 묵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롯데호텔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해
사절단 숙소나 뒤지는 정도독 집단 국정원 놈들이 감히 민족의 시비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게 그때 기자회견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를 제가 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은 조선일보로부터 월급을 받느냐 뭐 이런 게 그 당시에 기사로 나갔던 내용. 참고로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려면은 먼저 북쪽에 이제 그게 있어야 되겠죠. 초청장이. 이제 그걸 가지고 통일부 이제 국정원의 방북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북쪽에 갔다 오면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보고서를 내야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사전 승인 그런 이제 절차를 그냥 생략하고 이제 급할 때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후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잘못돼가지고 국정원이 이제 트집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문을 닫았어요. 민족 21이. 그러니까 정부의 탄압으로 문을 닫은 겁니까? 아니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겁니까? 재정난이었죠. 이제 봉사 주지로 있을 때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재정이 좀 있어서 도와도 좋고 제가 사춘기 책 낸 거하고 중생약품 부쳐도 아프다가 인쇄가 좀 있었어요. 다 그 출판하는데 책 내는 데다 돈을 썼죠.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정말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리고 이미 이제 종이 신문이나 잡지는 좀 안 될 때입니다. 정기 구독자도 별로 없을 때 그래서 몇 번 문 닫으려고 하는 거를 야 이명박 그만둘 때까지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기름을 짜가면서 이명박 대통령 할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 닫고 좀 쉬자 이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아까는 이름만 걸어놨다 그랬는데 실제로 재정도 담당을 하셨네요. 발행인이. 큰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복간 계획은 없고요. 종이 잡지니까. 종이 신문이 돼가지고 좀 복간하는 거 지금 망설이고 있고요. 다른 방법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족 21은 이제 그렇게 접으시고 그 대신 작년이었죠. 평화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평화의 길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보통 올해 제가 70인데 70이면 조금 좀 돌이켜 보기도 하고 쉬고 뭐 정리하고 그런 나이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사춘기라고 하셔놓고 이제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근데 제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또 주변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스님만큼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도 해왔고 하는 분이니까 민족 21 잡지사 구성원들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길을 만들어서 한번 남북 문제를 다시 한번 스님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 팔자를 연이하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총회 의원도 하고 봉사 주지도 하고 할 때는 재정 문제가 좀 잘 어디 가서 큰 자리 가서 주지들한테 돈도 좀 달라면 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재인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때는 제적이 돼 있어도 명진 선생님이 문재인 정권하고 친하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그래가지고 큰절 주지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2년이 지나도 저한테 변화가 없으니까 영험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요새는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뭐 평화의 길은 앞으로 제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고 분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사실은 남쪽의 정치, 경제, 사회를 완전히 멍들여 놓은 거죠. 분단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없었으면 한국의 친일 세력이 자기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방공이라는 그 탈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이 세 가지 사건은 권력을 가진 놈들은 김학의 같이, 권력을 가진 놈들의 자식은 버닝썬에서, 아니면 장자연 같은 그런 그 참 어린 그 여배우들을 불러다가 성농락으로 삼았던 이 한국 사회 상류층은 저는 저질 들어온 상류층입니다. 이런 놈들의 일상적 삶이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놈들이 전부 다 친일의 방공의 탈을 썼던 인간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끝없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단이 문제가 뭐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북이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면서 적대적 관계만 끊어진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이런 불이한, 부패한, 부도덕한 이런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통치 이념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나가야지 될 방향을 남의 걸 반대하는 것으로서 자기 나라의 앞으로의 사상적 이념을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난하고 독재고 철이장막이고 뭐 참 3대 세습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북쪽도 주체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이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념이 있어요. 반공입니다. 남의 걸 반대하는 게 우리의 이념인 나라가 올바로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개인적으로 나는 세상이 좀 평등했으면 좋겠어. 모든 생산 수단이 국가 소유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각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런 세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폭력적 방법을 써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 처벌을 받거나 해당이 되겠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 빈부의 격차가 하나도 없는 세상, 국가가 의식주를 모두 책임지는 세상, 난 그런 세상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거 써져 있는 뭐 자본론이라든가 공산주의 관련된 책만 봐도 저희들은 사상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왜 내 생각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생각도 어떤 행위도 타인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그건 법적 처벌을 받아도 안 됩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왜 지들이 날 처벌을 해요? 행동을 하면 아유 저걸 그냥 단숨에 저는 이명박 나오기만 하면 저 자식은 정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걸리면 정말 귀싸대기를 후에 갈겨야겠어. 안 갈겼어요. 갈기고 싶다는 생각만 가졌지. 근데 왜 그게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이 처벌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도 타인에게 이익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야지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어떻게 되는 나라가 생각을 처벌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난 그게 좀 말 좀 길게 해도 되죠? 예, 하십시오.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청우기도 발명을 했고, 여러분들 우리 한글 굉장한 과학적 그 토대 속에서 얼개가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저께 도울 선생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도울 선생은 이 팔만대장경 그 해인사의 그 조각한 거에 대해서 고려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문화가 총체적으로 모여있던 고려 제국을 이성계 그 쌍놈 새끼가 강화도 회군을 하면서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도울 선생 스타일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 고려 제국을 말이야. 이와도 해군한 이성계 이놈이 그냥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왕벚꽃 나무로 각을 한 거예요. 소나무가 아니고. 근데 왕벚꽃 나무가 몇백 년을 커야지만이 그 판이 한 4-5개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조각하는 기술만 가진 사람은 오탈자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 글씨를 써가지고 판때기에 붙여놓고 각을 했는데 몇만 명이 거기에 붙어서 조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학자가 팔만대장경을 싹 검색을 해보니까 오탈자가 100개 아래라는 겁니다. 고려에 대해서 얼마나 좀 당신은 나한테만 얘기를 하지 어디 가서 쉽게 얘기를 못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불화, 그 섬세한 거, 그 치밀한 거, 그 예술적 가치, 이거는 그 당시에 중국은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제국을 이뤘던 고려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그렇게 수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왜 일제 30년 지나고 해방 이후부터 일본은 노벨 화학상, 노벨 과학상,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이 20여 명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없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뛰어난 우리가 옛날부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축구기, 야식기. 근데 왜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 일본에 다 뒤처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일본보다 지금도 월등하게 이 지능지수 평균 조사라는 여기가 조선 사람이 높게 나옵니다. 왜? 네. 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하는 얘기 어디서 한번 들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요. 네. 이 문학이나 화학이나 과학은요, 무한한 상상력의 자유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까? 존재란 뭘까? 이런 철학적 물음이 결국 물리학도 만들고, 최초의 이 물질의 최초 단위는 뭘까? 그러다가 이제 뭐 결합되고 또 융해되고 벗어나고 하는 거 하면서 화학도 나오는 거고,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구비구비 넘어가는 삶의 고뇌와 그 고통과 기쁨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문학이 되는 거겠죠. 무한한 상상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무한한 상상력이 어딘가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맥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그것이 뭐 문학, 화학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무엇도 말할 수 있고 했던 완벽한 자유를 한쪽에서 막아놨던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서남북이잖아요. 우리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북쪽으로 못 가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사지 중에 팔, 다리, 네 가지 중에 우리가 한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팔 하나를 못 쓰든지 다리 한쪽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참 불편하죠. 불편하죠. 제가 열차를 타고 무슨 어디로 간다,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갈 때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유라시아 철도, 뭐 어디를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 파리 가는 건 생각했지만 동남아시아를 열차로 간다는 건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정말. 근데 그러한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사상의 자유와 우리 물질적인 우리의 자유, 그러니까 북쪽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팔 다리 중에 한쪽은 사용을 못하는 불구로 살아오면서 습관이 돼서 이제 불편한 것도 못 느껴요, 이제. 그래서 팔다리를 다시 무슨 수술을 하든지 해서 다시 붙이려니까 돈 많이 들여서 왜 팔 붙이려고 지랄을 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팔다리 한쪽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거 붙이려고 돈 들이냐 이 얘기 아닌가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이게. 제가 말이 가끔씩 거칠은 건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이 좀 잘못되어 있고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번 전학 다녔고 중학교 2번 전학 다녔고 고등학교는 58명 중에 중간에 그만둔 애가 2명인데 58등으로 졸업할 때 학교에서 유급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 학교 더 놔두면 학교 시끄러워진다 해서 58등으로 졸업을 하는 바람에 공부를 정말 못해서 언어도 순화가 안 돼 있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불교 대학을 나오셔놓고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김명옥 선생하고 고려를 찬양하신다 그랬는데 고려를 찬양하시게 되면은 또 이 조선을 비판하고 또 친북이라고 비판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에서는 이성계를 위화도 해군 그래가지고 사대주의자로 아주 그냥 역적으로 몰거든요. 그다음 그에 앞서서 북쪽에서는 김유신, 김춘추도 천하 역적으로 생각합니다.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족을 친 다음에 나라를 대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삼국 통일이라는 게 없는 거죠. 북쪽에서는. 참고로 그거 한번 덧붙이고요. 그런데요. 제가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90년대부터 불교 개혁을 위해서 참 투쟁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시면서 조계종 적폐 청산하자고 했고 적폐 청산은커녕 스님은 성적 박탈당하고 짤중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 반공의 틀을 허무는 데는 조계종 개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계종은 조그만 집단에 불과해요. 그러면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를 하려면은 남한 사회를 개혁하고 북한 사회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조계종 개혁도 못 하셨으면서 힘 있을 때 짤중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한 사회 개혁하시겠어요? 이건 이제 우리 주제가 오늘 시민의 역할입니다. 제가 봉은사에서 나오면서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1000일 동안 밖에 안 나가고 큰절 주지가 되게 봉은사 주지 정도 맡으면 뭐 아는 분들은 알지만 워낙 부자절이니까 좋은 차나 하나 뽑아서 타고 부잣집 만화님들 태워가지고 차나 한 잔씩 먹고 시주 많이 하라고 사살 꼬드기고 그러면서 주머니 돈 좀 모으고 하면은 한 4년 모으면은 못 모아도 한 20억은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불전에 들어오는 돈이 한 20억 되니까 불전은 영수증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 주지가 채권을 시켜서 걷어오고 반만 입금시키고 반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걷다 모으면 1년에 5억씩 못 모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후도 준비하고 해야지 되는데 저는 봉은사가 말썽이 많았던 절이잖아요. 갖고 못 가지고 80년대는 막 서로 깡패 동원해가지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저는 지켰는데 깡패들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주지실 앞에 와서 돈 내놔라고 그래도 안 내놓으니까 자기 면도칼로 팔을 칙칙 그어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못당 앞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신도들이 기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절입니다. 그런 절 주지를 들어가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금성에 나는 편하게 돈 닦는답시고 잘 돌아다녔으니까 봉사에서는 내온 힘을 다해서 한번 바꿔보자. 봉사가 바뀌면 조계종이 바뀐다.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일 천배씩 기도를 약속을 하고 천일 천배 기도를 했죠. 1년 있다가 봉사 예산을 완전히 싹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전동 키도 신도에다 넘겨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주지 비자금이거든. 완전히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은 누구나 손 못 대. 그러면 봉은사에서 천일기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불교 개혁의 근거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정말 위대한 야망을 품었었죠. 근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당 권력하고만 싸우든지 국가 권력하고만 싸우든지 한쪽하고만 해야 돼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부터 이자상 총무원장까지 둘을 놓고
동네 개욕하듯이 욕을 하고 나중엔 종전까지 막 포부되니까 온 종단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아이고야 개혁의 실패는 조광조가 되어버렸다. 그러고 나왔는데 저는 그 조계종 개혁을 뭐 실패를 했다고 그러지만 조계종의 그 구학에 대한 청산은 아직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복의 팔 속에 감춰준 그런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몸모습을 입고 절집에 있는 꼴은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삼아서 원력 삼아서 저는 그 문제는 끝까지 끝장을 보려 하고 있고 그런 조짐들이 요새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순전히 저의 기도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스님은 기도 원력 가지고 이제 우리 이끌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까요? 우리 저 분단 적폐 또는 반공의 틀 이걸 허물고 평화 통일로 가려면은 이제 뭐 그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이라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남쪽만 가지고 더군다나 남북 관계만 돼도 괜찮은데 미국이 깊이 개입돼 있잖아요. 미국이 허락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북쪽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14호인가 발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000년 역사의 쾌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에 평양 가서 북쪽에 좀 고위층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옆에 같이 갔던 스님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우리는 핸드폰도 이렇게 쓰고 노트북도 쓰고 뭐 이러는데 북쪽은 이런 것도 못 쓰고 말이지 없지 않냐. 근데 대단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분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쓰는 생활용품은 저희 북조선보다며 공화국보다며 훨씬 많이 발달된 거 압니다. 그러나 미제놈들이나 남조선에서 뭐 인공위성이 아니다, 로켓트가 아니다 이러는데 쇳덩어리를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내는 기술도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쇳덩어리를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내는 기술이 간단치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얘기하다가 아니 그래도 인민들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식량난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이 핵무기 문제를 일정한 부분에서는 타협을 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안 낫겠냐. 이 배고픈 것이 국가가 책임을 못 지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그러니까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더니 날 딱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역사 공부 안 했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역사 공부한 적은 없지만 뭘 물어보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대웅님이 이 조선 땅을 얼마만큼 짓밟게 하십니까? 저희 공화국 폐기라는 거에 남조선이나 미제놈들만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간단치 않은 게 저희 핵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핵 포기 안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미국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일정한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본이 저렇게 군비를 자꾸 편창시켜 나가는데 정말 이게 북미 관계나 한국하고 북쪽하고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이 되어버린 조선반도에서 그야말로 어떤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한다면은 그리고 미국이 무조건 핵을 다 없애면 우리가 잘해주겠다. 고슴도치가 가시가 달려있잖아요. 미국 요구는 고슴도치 보고 너 그 침 다 깎아라. 그럼 그 다음부터 와서 내가 밟아줄게. 이 소리입니다. 고슴도치가 안 건드리면 쏩니까?
누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까봐 침을 하고 이거 똘똘 말고 있는 건데 그걸 다 깎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리비아식으로 합성해가지고 핵 무기 다 없애고 생화학 무기고 뭐고 대량 확산 무기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북쪽에 뭐 자유조선인가 하는 반북 단체들 시켜서 국내 자립 시켜가지고 스트라이크들이 있고 해서 최대 정복하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북핵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벌이 갖고 있는 침인데 벌이 꿀을 훔치거나 지 생명에 위협이 되면 쏩니다. 근데 벌이 그걸 쏘는 순간 벌은 죽죠. 침 쏘면 죽잖아요. 북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발사하는 순간 북뿐만 아니고 조선만도는 쑥대밭이 되겠죠. 근데 북이 왜 쏘겠습니까? 우리 건드리면은 결국은 그냥 죽고 살기로 쏘고 우리도 죽든가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1968년 2월 23일인가요? 1월 23일이죠. 푸에블로 납북 사건 때 북쪽이 취했던 걸 보고 납니다. 그 당시에 푸에블로라고 130여 명 탔던 그 미국의 최정예 정보함입니다. 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공위성이 빙빙 돌면서 지구 촬영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원산 앞바다에 가서 미국의 통신을 감청하고 잡고 하다가 북쪽에 납포가 됩니다. 납포되는 과정에 하나가 죽어요 또. 미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7함대 엔터프라이즈 핵항공모함 전부 몰려가서 원산 앞바다에 새카맣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북쪽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빨리 푸에블로함을 우리한테 돌려주라고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요. 그때 김일성 주석이 왜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느냐 딱 거절합니다. 어느 말도 안 듣습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면 세 발 물러서고 세 발 물러서면 결국은 다 뺏기고 전이면은 전투 준비라고 지하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전쟁 준비로 딱 들어갑니다. 그 통신 감청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폭격은 할 수 있지만 지상군 투입을 못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에블로호가 북쪽에 영해에 침범했으니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결국은 선원들만 판문점을 통해서 1년 만에 송환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돌려달라는 걸 끝까지 안 돌려주고 결국은 어디로 해서 그걸 끌고 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동강에 1886년인가요? 제너럴 샤머노 사건이 대동강에 올라와서 풍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시민들에 의해서 불태워졌던 제너럴 샤머노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푸에블로함을 갖다 놓고 온갖 세상 사람들한테 미국의 자존심을 꺾게 만드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쪽 갔을 때 그 배를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미 간에 일정한 협상이 되면 상징적으로 이 푸에블로함을 미국에서 가져가라 해서 그걸 끌고 가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하면서 북미 간의 전쟁을 종식하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평화의 시대로 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것이 푸에블로함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얘기가 지금 조금 딴방에 흘러갔어요. 우리가 이제 시민의 역할을 얘기하다가 은근히 북한 핵무장을 좀 옹호하신 듯한 발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만은 1968년 1월에 있었던 푸에블로 나와포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 1.21 사태는 잘 아시죠? 68년 1월 21일에 북쪽에서 무장 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습격을 했어요. 이틀 뒤에 원산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호라는 미국 해군 정보함을 납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명 가까운 승무원을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12월에 돌려주고 그 배는 아직도 이제 평양에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 사건을 말씀하신 건데, 그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북한 핵무장을 우리가 이제 뭐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포기 안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대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제 스님이 만드신 게 평화의 길이라는 시민운동 조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미국이나 남한 정부 또는 북한이 좀 반대하거나 주춤하더라도 평화 통일을 진전시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거거든요. 제가 저 스님께 한 가지 좀 존경스러운 게요. 봉은사 계실 때, 봉은사가 자리한 곳이 서울 강남 아닙니까? 네. 그럼 봉은사 신도들 대부분 다 강남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곳이 서울 강남하고 경상도입니다. 네. 통일에 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다거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강남하고 경상도예요. 그러한 그 보수적인 신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봉은사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셨을 때는 뭐 좌파 빨갱이 스님이라고 욕도 좀 들으셨을 텐데. 빨갱이라고는 안 하고요. 갱이 스님이라고 했어요. 갱이 스님. 예? 빨자 빼고 갱이 스님. 성은 빼고 이름만. 네. 예, 갱이. 예. 그러면 이제 갱이 스님이 이제 갔을 때는 처음에 이제 반대도 하고 비판도 했을 텐데, 가서 이제 참 천배, 백만불 절하시고 또 재정 공개하시는 바람에 신도들 마음을 다 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엄청 심해요. 어느 사회든지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갈등, 남녀 갈등 다 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저는 이념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면 친북 좌빨이 되고,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면 수구 꼴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데, 남북 통일하기 전에 남남 갈등도 어느 정도 치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스님께서 봉은사 그 좀 보수적인 신도들을 이렇게 좀 달랬듯이, 이렇게 이제 좌파, 우리 이제 진보 계열 쪽에서 어떻게 좀 수구 꼴통, 보수 쪽 사람들을 좀 끌어당겨 가지고 같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뭐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거는 변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변혁. 병역. 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역. 예.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전 사실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이라고 안 봅니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의 식민지로 넘어간 거다. 실제 한국이 그냥 미국이 적당히 부여해준 자치권만 행사하는 겁니다. 군사력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경찰력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150여 개국이 넘습니다. 미군 주둔하고 있는 곳이 한 800군데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이 미국의 쇠탕물까지 다 청소해주고 화장실까지 다 저희들이 해주는 비용을 대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남북관계 물론 북쪽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심어놓은 생각 때문에 북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아니면 내일 모레면 4.27이 되는데 판문점에서 만나서 서로가 적대적 관계를 끊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자주와 자존을 지키면서 함께 평화 공정의 시대로 가자고 선언했습니다. 북쪽이 뭐가 그렇게 강한 나라고 센 나라라고 맨날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남쪽을 적화 통일하려고 그랬습니까? 못합니다. 할 생각도 없고. 그거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남쪽에도 남노당이 있었고 남쪽에도 그런 그 일제 치하에서 사회활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쪽이 남쪽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간에
무기 생산하고 무기 수입하는데 돈 들이지 말고 남과 북이 서로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자는데 판문점을 향해서 개성을 가려도 미국이 막아서 못 갑니다. 저는 지금 물밑으로는 그런 제안을 북쪽에 해놨습니다. 난 남쪽에서 조계동에서 잘렸으니까 조선불교도연맹에서 개성에 있는 저 주지 임명장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개성에 절에 가서 정말 천배 절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녁에 퇴근하면 되고. 그럼 남쪽 여러분들이 전부 명진 스님이 있는 개성 절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불전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북쪽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그런 식으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이제는 서로 간에 대립해야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는 일본이라고 보는 거죠. 일본이 이번에 하노이 회담 방해하는데 마크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일본이. 왜? 일본은 자기들이 북미 관계를 해결하는 키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일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은 정말 그야말로 미국의 하수인입니다. 중러를 방해하기 위한 대륙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가 일본이죠. 이제 한반도 뭐. 근데 일본이 아주 한미일 그 방위조약 보면은 한미 방위조약은 그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청일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던 중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세 군데하고 전쟁을 했어요. 태평양 전쟁에서만 졌지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이겼어요. 물론 러일 전쟁에는 미국이 뒤에서 또 다 군사비도 대주고 사주를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강국과 싸웠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 부들이 돼가지고 사냥개로 하지만은 근데 일본이 언제까지 미국의 지배하 비슷한 데서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아베가 트럼프한테 가서 푸들 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화, 역사, 뭘 봐도 일본이 영원히 미국의 푸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도 언젠가는 미국의 그러한 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대륙으로 붙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륙으로. 저는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들 비행기로 간다, 철도로 가면 안 된다, 정세현 장관께서 철도로 가면 안 된다고 중국 진세 지면서 그래서 아마 안 갈 거라고 아침에 방송을 하길래 제가 오후에 김어준 공장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철도로 가야 된다. 또 철도로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상상력입니다. 철도로 하노이로 간다는 건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남아시아 가려면 인천공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일본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기차로 가는 것과 비행기나 배로 물류가 오고 가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로는 양은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미국에서 무슨 곡물 수입할 때 배 안에서 뜨지 말라고 농약 같은 걸 많이 친다잖아요. 근데 기차로 오면 며칠 만에 쓰고 오잖아요. 비행기로는 빠른 속도로 올 수는 있지만 양이 한정이 됐죠. 그 육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시모노세키하고 부산하고 해서 해저 철도 뚫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갖고 있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옛날같이 군사력을 갖고 무슨 한반도에 재진출한다? 이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륙으로 진출하는 용로를 갖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한반도를 지나가야 되는 거고 남쪽은 한미일 방위 조약이네 어쩌냐 하면서 남쪽에 아직도 일본 놈들의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 세력들이 단단하게 모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 북쪽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사인을 받기 위해서
하노이 회담 하기 2달 전에 몰래 베트남에서 미국 몰래 일본이 북쪽을 만났다가 미국한테 들키죠. 그래서 미국 놈들한테 되게 혼납니다. 싹싹 빌었습니다. 결국은 북쪽은 지금도 일본은 선택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북쪽에 어떻게 하고 뭘 해주고 하면서 철도를 연결해서 대립으로 나가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저의 오래된 그 도의 힘으로 깊이 생각하는 좀 뭐가 비슷하죠? 아무리 저 스님이지만은 자꾸 그 도력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스님하고 다 생각이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북한 핵무기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 한번 설득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원히 주한미군이 주둔했으면 좋겠어요? 천년 만년? 아주 그냥 땅이 말라붙어 없어질 때까지? 언젠간 떠나야죠.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몽고군도 거기 있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그 미군 기지가요. 청나라 군대도 거기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미군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평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미군이 주둔했던 땅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토양이 100배, 200배씩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산에서는 그 탄저균 실험했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시인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에 외국 군대가 와서 천년 만년 주둔하면서 이건 그 민족의 자존을 걸고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핵무기요? 핵무기 안 좋습니다. 지구상에서 핵실험한 나라가 몇 군데입니까? 9군데입니다. 근데 그 핵을 무기로 만들어서 지표상에 직접 무기로 사용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왜 북한 핵이 문제예요? 미국 핵이 문제지. 핵을 없애려면 그게 위험하고 나쁜 거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다 없어야지 왜 북한 핵만 갖고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핵 하나 갖고 자존심 지키면서 자기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나라. 그 핵 공격용 아닙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공격 못합니다. 하면 북한이 끝나요. 근데 왜 북핵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북핵 절대 미국도 북핵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북핵 없애면 짓밟긴 하겠지만은 핵무기 없애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모든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나죠. 근데 한반도가 평화 공전의 시대에 오면 남쪽에 무기 못 팔아먹죠. 민주당의 정치원 받아먹던 놈들 전부 다 그 무기 산업하는 군산복합체로부터 돈 받아서 정치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트럼프는 그나마 찌돈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힐러리하고 텔레비에서 대담할 때 힐러리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월가에서 돈 받아서 선거 치르는데 난 월가 돈 안 받았다. 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도 남북관계를 이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은 군수산업체로부터 돈 받은 그 빚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기를 못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아마 미국의 통합을 위해서 놀아나는 꼭두가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저는 트럼프의 만수무강을 비는 촉발 등을 달려고 합니다. 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이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두 가지 아니겠어요?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지는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럼 우리가 멀리 그러한 국가를 지향하려면은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시민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좋은 세상이 빨리 그러한 세상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